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베트남에서의 첫 만남이 이제 3시간 반 정도 뒤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국과 전쟁을 치렀지만 미국과 화해한 뒤에 경제 발전의 길을 걷고 있는 베트남 땅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어낼까요? 세계의 단판 온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나가 있는 정광재 앵커. 네, 하노이 롯데센터 MBN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회담과 친교 만찬을 앞두고 하노이는 본격적인 교통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하노이 시민들도 이번 회담에 대한 상징성을 고려한 듯 교통 통제에도 큰 반감 없이 호응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취재를 담당하는 황재원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도 호텔 밖을 한 번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큽니다. 네, 하노이에 도착한 이후 호텔 밖의 일정은 어제 대사관 찾아간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유추를 해보면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호텔 자신의 숙소 응접실에서 리수용 부위원장과 이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김성애 등과 함께 전략회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아마 김여정 부부장, 김영철 부위원장 등 이 의제 담당 그 참모들과 함께 오늘 저녁에 어떤 얘기를 할지 전략회의를 치열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수행단은 바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하롱베이도 가고 산업단지도 점검했다고 하던데요. 네, 리수용 국제담당 부위원장 현성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오늘 아침에 취재진에 포착이 됐습니다. 예. 버스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둘은 하롱베이, 유명한 관광지죠. 하롱베이에 가서 시찰을 했고 아마도 이 그 원산 관광단지 개발을 염두에 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에 지금은 조금 전 그 완성차 업체인 그 하이퐁에 있는 완성차 공장에 방문한 걸로 현지에 있는 취재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퐁에는 반도체 공장과 이 기업형 농장도 있거든요. 네. 그 모든 것을 다 좀 시찰하고 김정은 위원장 대신 간 거겠죠. 시찰하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김여정 부부장은 호텔 밖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럼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김 위원장이 이곳을 시찰할 가능성도 여전히 크다고 봐야겠군요. 네, 베트남 현지 외교 소식통이 김 위원장이 3월 2일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28일 저녁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을 하거든요. 그러면 3월 1일과 2일은 온전히 베트남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김 위원장이 아무래도 직접 하롱베이와 하이퐁을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회담과 관련해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번 회담에 임하는 전략을 노출한 것 같기도 합니다. 트윗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트위터를 역시 어제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을 표현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단행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네. 했고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는 물론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제재 해제를 조금 언급을 했다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합의문에 제재 해제를 뭐 완전히 확답하진 않겠지만 검토 추진하겠다 뭐 이 정도 문구는 담기지 않을까 하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던진 이런 유화 메시지를 김 위원장이 얼마나 신뢰하고 받아들일지에 이 회담에 성패가 달렸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뭐 약속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인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는 두 나라의 신뢰 수준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핵화 의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하고 한 말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 신뢰 정도에 따라 내일 뭐 성과가 뭐 이른바 얘기하는 빅딜이 될지 스몰딜이 될지 뭐 좀 정해질 텐데 지금으로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 봐서는 영변 뭐 핵시설에 대한 폐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생산 중단 동결까지는 나오는 일종의 좀 빅딜에 가까운 성과가 있지 않을까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하노이 선언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게 그러니까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간 접점 정도가 지금 그럼 더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빅딜이라고 하면 뭐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국은 제재 해제를 해준다. 뭐 뭐 요런 핵리스트도 다 제출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 정도가 대체인데 그렇게까지 좀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지원, 제재 해제를 언급한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제재 해제 추진과 함께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뭐 사찰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동결하거나 가동을 중단한다. 요 네. 정도는 담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실제 미국 언론의 좀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펼쳐질 일정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시각 오늘 저녁 8시 30분에 이제 처음으로 만나고요. 네. 단독 회담을 진행합니다. 뭐 통역만 배석시키고 이 두 정상이 만나는 단독 회담을 30분 이내로 좀 짧게 진행을 하고 그 뒤에 1시간 반 동안은 친교 만찬을 진행합니다. 친교 만찬은 각 측에서 2명씩 배석한 총 3명이 이제 만찬을 하게 되고요. 네. 미국 측 참석 인원은 뭐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그리고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 그렇습니다만 북한은 뭐 당연히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고요. 네. 지금으로서는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 오늘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2명이 아마 지금 탁자에서 좀 전략 회의를 하고 있는 이 2명이 앉을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네. 자, 회담이 임박해 올수록 저희 취재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독 회담부터 친교 만찬까지 현장 취재 기자들과 함께 긴박하게 돌아가는 회담 소식 제대로 전달하는 MBN이 되겠습니다. 네, 현지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패널들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아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아 박사, 먼저 지금 현지 상황을 보면 도착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김정은 위원장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당초에 왜 일정을 공개 안 하나 했는데 일정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만남인 만큼 그만큼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네. 많기 때문에 시간을 그만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회담 자체가 사실 성립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관측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작년에 11월 같은 경우에도 뭐 비건 대표가 뭐 기회 창이 닫히고 있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굉장히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의 큰 이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부담일 수도 있고 또 기회를 또 살려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예.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지 시간 5시, 이제 3시고요. 잠시 후에 6시 반에 이제 만찬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으로 봐서는 그 사이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해 네, 그런 것 보이는데요.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회담 준비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일단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회담의 좀 스물 회담의 성격일 수도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찬 이전에 또 30분 정도 또 담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을 텐데 뭐 실무회담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따로 있고 또 정상 간에 또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의 얘기들이 분명히 따로 나눠져 있다라고 할 때는 또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뭔가를 화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8개월 만에 만나는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교 만찬이라고 하지만 두 정상의 스타일이 좀 이른바 뭐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이 그렇죠. 결정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점에서 맨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큰 걸 놓고 좀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관측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건 친교 만찬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아이스 브레이크 차원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아이스 생각할 수 브레이킹은 있어요. 8개월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또 안 만났죠. 서신도 예. 물론 주고받고 다시 얼었나요? 뭐 사랑에 빠졌다라는 예. 그런 얘기도 있기는 했지만 사실 막바로 그 좀 무거운 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리셉션을 보통 회의 전날에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앞으로 회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자 이런 방향 설정 같은 것들을 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런 친교 만찬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작년 6월과 다른 점이 이게 리셉션 형식의 만찬을 미리 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적인 결단을 조금 고민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밤새 또 이런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게 친교 만찬이라는 그런 목적이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서로 그동안의 뭐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그런 제스처도 분명히 예.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미국에서 분명히 뭐 11월에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 지정도 있었고 12월에 뭐 제재를 다시 한 번 더 강화하는 그런 조짐이 있긴 했지만 그거 이외에 또 미국인의 뭐 북한 여행 금지와 관련한 것들을 좀 완화해주고 예.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면제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좀 유화적인 제스처도 미국 정부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의 메시지들이 좀 주고받는 그런 예. 시간으로 분위기를 조금 업되게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 좀 이따 또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영 교수, 예. 지금 도착해서 한 일이라고는 북한 대사관 방문한 거, 그거 그렇죠. 말고는 없네요. 예, 그렇죠. 뭐 사실 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과 베트남은 상당히 혈맹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상당히 이 북한 그러니까 하노이에 있는 북한 공간 자체가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해외 공간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리고 이 그 1964년 자신이 할아버지가 방문하고 난 이후로 50년 만에 처음 이 국가 원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현지에 있는 이 지금 그 대사관 요원들이라든지 또 북한 주민들도 뭐 좀 몇십 명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그러니까 좀 이 격려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필요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의 또 뭡니까 이 체제에 대한 장악력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과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오늘 하루 내내 지금 그 호텔방에 치과하고 있는 것은 예. 아무래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역사적 무게랄까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나름대로는 상당히 나름대로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 앵커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지금 이 북미 간 정상회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톱다운 예. 방식이라고 한다면 결국 최종 결심과 이 결정은 결국 지금 그 양정상이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실무 협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낙점을 찍는 부분은 결국은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 오롯이 예. 본인의 고독한 결단에 따라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그것도 물론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향후 가져올 파장이 돼서 여러 수를 다시 또 검토를 해보는 돌다리를 두드리는 그런 신중함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 김정욱 교수. 네. 김정은 위원장 이미지에 능한 정치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연출도 아주 잘 하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언제나 나올까 하고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것 이것도 이미지 정치의 하나일 수도 있을까요? 저는 나온 내용은 없지만 상당히 많은 상징적인 의미들이 오늘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보여줌으로써 네네. 그러니까 소리 없는 협상도 있었고 예. 또 소리를 내는 협상도 좀 있었던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SNS를 통해서 또 그다음에 미국과 베트남 정상회담을 통해서 베트남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죠.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아래에 있는 참모들이 하롱베이, 하이롱을 움직이면서 소위 북한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되면 개혁 개방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관광산업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을 시차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갈 것인지 우리의 입장들을 보였다. 저는 쌍방간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소리나지 않았지만 예.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서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계속 얘기를 했다. 또 거기에다가 볼튼이라고 하는 보좌관은 소위 같이 에어포스 원으로 오지 않았지만 소위 또 외곽에 존재하면서 다양한 방식들의 배치를 통해서 소위 양 정상이 탑다운 방식을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 소위 목소리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도들을 전달을 했고 예. 그 전달들을 아마 양 정상 간이 조만간 만나면 서로 아마 얼굴을 보게 되면 예. 나름대로 감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찬장이 끝나게 되면 오늘 하루의 소리 없는 협상 과정들의 일정한 성패나 결과들이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박호은 기자 나와 계신데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제 만찬장의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좋은 신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아직도 꼬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어제 도착해서 그 실무 대표단의 보고를 받았다고 예. 보도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저희들이 처음에 짐작했을 때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에 도착해서 오후 7시에 북한 대사관을 방문을 했는데 예. 그 6시간에 처음에 우리 추측할 때는 휴식을 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다들 했을 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중앙통신의 보도를 보면은 그 시간에 김혁철 그 대미특별 대표의 예. 보고를 받은 게 아닌가 받았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두문불출하면서 계속 그 김혁철과 또 김영철 그렇게 보고 라인에 대한 보고와 지금 협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아마 이 협상에서 북한이 어떤 수준의 핵 폐기와 동결을 할 것인가 이걸 먼저 내놓은 것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한다고 봤을 때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태도를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은 좀 느긋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베트남과 정상회담도 하고 그런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더 많이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진아 박사께 제가 하나 여쭤볼 텐데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어제 그 패널들께 그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흘 밤낮 기차 타고 왔으니까 엄청 피곤할 거다. 퍼질만도 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다. 그 뭐 열차라고 그래도 침대 다 있고 샤워장도 있고 심지어 영화관 노래방도 있다. 호텔에서 그냥 있는 거나 똑같다. 그러던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피곤해도 피곤을 숨기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 체제 전체의 그런 사활적인 일을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눈들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함을 정말 일부러라도 숨기면서 굳이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아니 그래서 것 오늘 지금 같습니다. 꼼짝 않는 게 피곤해서 쉬는 건 아닌가 궁금해서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설사 피곤하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피곤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의 운명, 더 나아가서는 북한 주민들의 운명이 아마 자기 손에 달려 있는 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역사적 무게는 아무리 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의 권력 장악력이 높다, 강하다 하더라도 그게 대한 부담감은 아마도 그렇게 쉽게 떨쳐내지는 못할 것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정말 어려운 일을 했구나, 정말 피곤하구나가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그런 것조차도 저는 느낄 정도의 여유가 좀 사실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지난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만났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그 화제에 올랐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다. 예. 뭐 우리의 발목을 잡은 과거, 그릇된 관행, 눈과 귀를 가렸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이걸 반대, 그리고 또 모략 그런 것들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일종의 관성이라 할까요? 70년 이 지금 분단과 적대의 관계 속에서 북한 내에도 이 보수 강경파들이라는 목소리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에 자신의 권력에도 상당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후폭풍이 올 수 예.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가의 운명, 또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운명,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해 쉽게 잠도 이루지 못하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기의 미래 그리고 정권의 미래, 국가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또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김정욱 교수께서 분석하셨던 것처럼 그 자체로도 어떤 이미지 정치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분석에 공감이 갑니다. 자, 그러면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묵고 있는 호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묵고 있는 호텔 한번 차례로 연결을 해서 그곳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는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 나가 있는 이수아 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수아 기자. 1시간 전에 전해드린 것과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멜리아 호텔인데 보시다시피 경비는 삼엄하지만 특별한 이동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북한 대사관 방문 뒤로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실무진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오전에는 미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등이 차에 옷을 오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전 하롱베이를 둘러본 뒤 이제 산업단지인 하이퐁에 막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박철 아태위원회 부위원장도 잠시 외출했다 다시 복귀했는데요. 이들은 김 위원장의 만찬 동선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양정상의 만찬까지는 이제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스케줄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특히 하노이 시내에 있는 베트남 북한 우정 유치원의 경우 이곳에서 고작 1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추가 일정을 소화하고 만찬길에 오를 가능성도 있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멜리아 호텔에서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네, 베트남 주석 등 베트남 인사 등을 만나고 돌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JW 메리어트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숙소를 출발할 텐데요. 하노이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창훈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JW 메리어트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첫 일정으로 응우엔 베트남 주석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시간 전쯤 이곳 호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용 차량인 비스트에 탄 트럼프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창밖의 환영 인파를 내다보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베트남 관계를 북미 관계의 본보기라 치켜세운 뒤 베트남으로부터 미국 항공기 100여 대 구매라는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첫 만남이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 반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약 4시간 정도를 숙소에서 머물 수 있는데요. 현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 참모들과 코앞으로 다가온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째 만남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엄했던 이곳 경비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방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느슨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스트가 다시 모습을 나타내면 트럼프 대통령을 보기 위한 하노이 시민들과 경호 인력이 뒤엉키면서 이곳은 다시 한번 인산인해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JW 메리어트 호텔 앞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묵고 있는 숙소 현지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더 활발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김진아 박사,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숙소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수행원들은 하롱베이 방문하고 또 이렇게 현지 시찰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지금 돌아보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우선순위를 좀 나눈 것 같습니다. 예. 일단 27일과 28일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3월 2일까지 일정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후의 일정을 어떤 식으로 수행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롱베이 가는 경우에는 그 전에 김창선, 그러니까 집사격인 사람이 가서 보는 것과 이번에 리수용 외무상이 가서 보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김창선 부장이 가서 이렇게 하롱베이를 돌아봤다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를 방문하기 위해서 한번 점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내각이라든지 이런 참모들이 가서 보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북한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또 관광 예.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국제적인 수준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어떤 식의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폭넓게 이제 보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경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다른 경제 개발 사례들을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견문을 넓히는 그런 기회로 이것을 이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차재영 교수, 네. 하이퐁 같은 경우에 이제 산업단지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돌아보고 또 하롱베이, 베트남의 최고 네. 관광지인데 네. 이런 게 이제 결국은 북한이 이번 핵 담판에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상응 조치를 받아냈을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경제 완화, 예. 경제 발전 이런 쪽에 매달릴 텐데 예. 그런 점을 연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뭐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핵화談판에 일단은 지금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나머지 수행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비핵화談판 이후에 나오게 될 여러 가지 성과들에서 기반한 일종의 그런 이 대북 제재 완화가 됐을 경우에 예. 북한이 약간은 개혁과 개방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경제 모델을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답사를 미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28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는 3월 1일하고 3월 1일 동안 공식 그 베트남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마 오늘 지금 갔던 그 두 곳 중에 한 곳 아니면 두 곳들 전부 다 들리는 그러한 일정도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수행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비핵화談판 이후의 과제들에 대해서 미리 벌써 지금 그 다 둘러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비핵화談판에만 지금 올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김종욱 교수 하롱베이 가보셨어요? 저 못 가봤습니다. 아하, 아쉽네. 예, 그뭐 용이 내려온 게 하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롱베이는요. 네네. 마을이 바다지 정말 호수 같아요. 네. 파도 하나도 없이 잔잔한데 수천 개의 섬이 있는 정말 천혜의 바다의 계림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원산 갈마지구 지금 개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점에서 원산 갈마지구하고 좀 닮은 곳이 베트남의 다낭이란 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처음에 다낭이 좀 유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는데 하롱베이 답사가 원산 갈마지구의 어떤 롤 모델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네. 그래도 관광 전체적으로 보는 거겠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부에서 현지 지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원산 갈마도 마찬가지지만 삼지연금 같은 경우가 스위스의 좋은 마을처럼 잘 사는 마을처럼 만들겠다. 예. 그다음에 그 마식령 스키장 같은. 그래서 소위 북한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건 관광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거의 매년 자주 현지도를 갔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 대회 마찬가지로 관광 산업을 통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도에 권력을 잡으면서 처음 얘기한 게 인민생활의 향상입니다. 예. 그래서 6년 만에 2018년도에 정책을 선회를 했습니다. 거의 명운을 거는 정책을 선회한 건데요. 그래서 2018년부터 경제 집중 노선을 채택을 한 거겠죠. 예. 그랬을 때 이런 상징적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소위 베트남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들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의 모색 지점으로서 이건 내부적인 것도 있겠지만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시그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투트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자 기업도 들어와라 하이롱이라는 예. 지역에 또 하나 이제 관광산업 우리 이 길을 갈 거다. 이 두 가지의 시그널을 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북한의 경제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이제 정상국가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갖다가 협상 이전에 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호근 기자, 네. 이번에 저기 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자꾸 김일성 주석을 소환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까지 오는데 김일성 주석이 왔던 루트를 통해서 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소환하고 그리고 오늘 하롱베이 갔는데 64년 전에 왔던 그 사진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또 그 당시를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런 점도 계산된 연출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김일성 주석이 간 지 55년 만에 다시 찾았는데요. 55년 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64년이니까. 64년에 갔으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철도를 이용해서 간 것도 그렇고요. 거기 김일성 주석이 뭐 다 철도만 이용한 건 아니었다고 그러는데 예. 비행기를 갔다가 철도도 이용했다고 예. 그러는데 어쨌든 그 긴 시간 철도를 이용한 거라든가 아니면 또 그 호치민 장소를 그
베트남으로 정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 김일성 주석 할아버지 따라하기의 하나 방안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뭐 스타일부터 살찌운 것부터 할아버지의 그 향수를 자극하면서 지금 3대 세습 체제에 대한 정통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울 때 성냥불로 붙이는 것까지 할아버지 따라하기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글쎄요. 그런데 요즘 다 라이터 쓰고 북한에서도 라이터 쓴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렇게 성냥을 쓰는 것 그것도 정말 따라하기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냥을 쓰는 모습을 보고요. 예. 라이터나 가스라이터가 약간 어떻게 보면 폭발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위험한 요소일 수 있다. 이런 걸 배제해서 그 종이 성냥이 안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스라이터보다 김정은이 더 위험해 보이던데. 그래요.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의 홍현역 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나 바쁘세요?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지금 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네. 두문불출하고 안 나오느냐?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호텔에 있는데 네. 수행원은 하이폰 가고 네. 하롱베이 가고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짚어보는 거거든요. 먼저 김정은 위원장 안 나오는 이유부터 한번 분석을 해 주시죠. 저게 3일을 달려갔는데요. 저 기차가 소련제 그 기차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 그래도 우리 KTX보다 훨씬 못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KTX 타고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해도 그냥 피곤한데 예. 그거에 한 4배, 5배 그냥 계속 달려갔기 피곤할 때문에 거다. 굉장히 피곤할 거고요. 그래도 그 기차 안에 침대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그런다 그러던데. 있겠죠. 있는데 지금 자기의 주의를 다른 데로 분산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지금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건건일척의 어떤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자기의 노력과 능력을 집중해서 여기에 걸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28일 날 돌아가는 게 아니라 3월 2일까지 있다가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순시하고 그러는 거는 3월 1일 날 해도 되고 2일 날 해도 되고 뭐 이틀이면 뭐 충분히 금방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 집중해서 이 한 번의 그 회담을 통해서 적어도 1년 이상 편안하게 지낸다. 그리고 이 김정은은 지금 베트남 모델이냐 중국 모델이냐 그 국가 발전 전략 자체를 수립하는데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남북 관계도 경협을 하느냐 마느냐도 여기에 달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거기 집중시키고 그리고 하이퐁이나 뭐 하롱베이 이런 데는 이제 자기가 데려갔던 참모들을 구경시켜서 일단 보고를 들어보고 진짜 볼만하다 그러면 가보는 거고 오히려 뭐 삼성전자 공장을 가본다 그런데 삼성전자 공장도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긴장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공장이 그 베트남 수출의 4분의 1을 수출하는 그 공장인데 축구장 뭐 300개 면적이나 그렇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5천만 대 휴대폰을 생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공장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보고 삼성전자 공장을 북한으로 만약 이전시킨다면 베트남으로서는 난리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공장은 과연 안 가볼 가능성도. 삼성전자 공장에 수출하는 게 베트남 전체 수출의 4분의 1입니다. 예. 1억 5천만 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데 이게 개성공단 전체 근로자의 2배 반.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실 동안에 현재 자기는 머물면서 이제 참모들을 하롱베이, 하이퐁 이런 데 보낸다는 게 결국은 어떤 메시지 측면에서 봤을 때 회담이 잘 될 거야. 만약에 회담 자체에 기대가 없다면 그 이후에 있을 경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관심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복선을 까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회담은 상당히 저는 잘 될 걸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스몰 딜, 빅 딜하는 건 좀 인위적으로 나누고 사람마다 그 스몰과 빅의 기준이 다 다르지만 제가 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몰 딜은 넘어설 것으로 저는 보고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남북 경협의 장래라든지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 여기까지도 연관이 되고
그리고 김정은의 집권 구상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플러스 알파가 별거 아닌데 그것의 전략을 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밤에 이제 한 2시간이죠. 2시간 뒤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2시간 뒤에 20분 동안 얘기한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나는 사람을 1분만 쳐다보면 안다. 예. 그러니까 이게 20분이라고 짧은 시간이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진짜로 그 김혁철이나 비건 보면은 21일부터 닷새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또 평양에서 2박 3일 했고 그다음에 비건 같은 경우는 최선희하고 스웨덴에서 또 2박 3일 또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기본 문화는 돼 있는데 마지막 활용점정이라 그러죠. 그 플러스 알파 부분은 뭔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오늘 밤에 20분 만났을 때 눈초리만 봐도 거기서 그것이 진전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방향을 틀기 때문에 오늘 밤의 만찬과 20분 동안의 회동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저희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낙관하는 편인데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수행원들을 미리 지금 관광지구라든지 또 그 산업시설을 미리 둘러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미국의 이 상응 조치에 대해서 조금 압박하는 나름대로의 그 전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이 비핵화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경제 개발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희망적 신호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공하는 나름대로 비핵화 조치가 조금 작다 하더라도 조금의 제재를 열어주면 우리는 이렇게 경제 개혁과 개방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는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나름대로 좀 던지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1964년도에 김일성 그 당시 그 수상이 그 하롱베이 갔던 부분과 이게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김일성 수상의 베트남 방문이라는 것 자체는 일종의 미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주의 세력 간의 연대 차원의 그런 정치적인 행보였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롱베이를 방문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경제 실리 행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북한의 그런 그 일종의 대외 접근법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정상의 베트남에서의 첫 만남이 3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한번 이번 회담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에 앞서서 그동안 두 정상이 해왔던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면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The sanctions right now remain, but at a certain point, I actually look forward to taking them off, and they'll come off when we know we're down the road where it's not going to happen.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오늘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로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We just don't want testing.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Chairman Kim. We have also established a very good relationship, which has never happened between him or his family and the United States. We have a very big dinner tonight, as you know, and meetings with North Korea and Chairman Kim. And we both felt very good about having this very important summit in Vietnam because you really are an example as to what can happen with good thinking.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는 김 위원장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얘기할 것이다. 지난 25일 주지사들과의 만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궁금증, 기대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홍현익 실장님. 네. 오늘 하노이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빅디너라고 그랬는데 네. 원래 트럼프 대통령 좀 허풍이 좀 있긴 합니다만 네. 빅디너, 단순히 뭐 반찬 수가 많아서 빅디너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뭔가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예. 그러니까 통상적인 지금 합의가 됐으리라고 생각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부분 다 해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에 대해서 하다가 말았는데 이걸 국제 참관하에 전문가 참관하에 연구 해체하겠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해놓으신 거고, 그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도 언론인들한테만 보여줬는데 전문가들한테도 보여주겠다. 이것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도 미국이 상응 조치하면 영구 폐기하겠다. 요것은 이제 조건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해놓으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건하고 김혁철하고 그 상응 조치가 뭐냐? 그러면은 영변에 대해서 폐기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 안 하셨던 사찰과 검증을 받겠다. 요것까지는 들어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영변 외의 지역에 이를테면은 뭐 강선지구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데 이거 좀 이것도 핵시설인데 아무도 지금 저 의혹만 있고 나온 얘기가 없는데 김 위원장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 예. 그리고 기존에 만드는 핵무기 몇 개냐. 그리고 그것까지도 다 포기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은 지금 북한에서는 일체 내놓지를 않고 있는 거거든요. 비핵화라는 개념에 영변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영변 외의 핵시설 그리고 ICBM까지 그런 얘기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합의서에 담으면 완전히 빅딜이 되는 건데 다 담지는 못할 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확인을 받고 명문화해서 공동선언에 넣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요번에 하는 행동은 아닌데 요 적정한 시점에 신고하고 그것도 폐기하겠다 그러면 빅딜이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얘기, 나한테만 한 얘기,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일 거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어디 친서에서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저기 보면 나한테만 한 얘기가 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것을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김정은 위원장이 밖으로는 공표를 안 했지만 나하고 둘이만 지금 주고받은 뭔가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진정한 의도는 북한이 가진 영변 이외의 시설까지도 다 폐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도 그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나한테는 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서 전 세계에 일단 의지라도 공표를 시키고 그리고 요번 회담에서는 중단기적으로 할 구체적인 행동은 명문화하겠다. 그것일 거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김진아 박사님은 뭘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H?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일단 조언인데요. 왜냐면은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 시기 때 육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어냈었던 것은 플루토늄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 검증과 사찰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과 좀 비교를 하자면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성과로 내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이 얘기가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도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작년 7월에 방북을 했을 때 북한이 플루토늄뿐만이 아니라 우라늄 프로그램까지도 폐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미 언급을 했는데 그 언급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는 정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좀 더 큰 것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김정욱 교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 뭐일 것 같습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저렇게 허풍을 떠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나와봐야겠지만 핵심은 저는 신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뭐 아시겠지만 사장님들끼리 말씀하신 대화는 다르시잖아요. 얘기할 때 보면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 예. 난 비핵화 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말을 안 듣네.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이걸 해결해야 할 건데 아. 상황 아시잖아요. 우리 사장들끼리니까 저는 이런 이제 신뢰 기반들의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앤드류 김이 얘기했지만 가서도 뭐 핵을 어떻게 머리에 지고 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은 북한 인민들한테 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런 신뢰 관계들이 맺어져 있다. 그래서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믿으라니까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 기다리세요. 믿어도 됩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바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에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 얘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준 것 같아요. 대신 그럼 그런 나의 믿음이 같다고 얘기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에 맞게 만약 미래 핵, 현재 핵, 과거 핵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번에 적어도 미래 핵과 현재 핵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나한테 줘야 될 거야. 예.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공감대가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지점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내일 과정 속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일 것 같다. 그 말씀하고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차지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홍현익 박사님하고 예. 생각이 완전히 거의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그러니까 비핵화 관련해서 가장 이 최종 그러니까 가장 기대치가 높은 이야기를 한 것이 지난해 9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양 갔을 때 그때 당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검증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좀 더 추가된 이야기를 아마도 서신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까 비건의 표현대로 비안드 영변 예.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양측 간에 뭐 지금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영변 핵시설 이외에 뭐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미국이 의심하는 영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든지 예. 그리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폐기라든지 그러한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하겠다. 그것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스몰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빅딜까지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미리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박호근 기자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 노벨 평화상을 함께 받자. 이렇게 함축적으로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여기에는 후가 닿는데요. 네, 여기에는 아마 그 지금 논의되고 있는 비핵화를 함축해서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핵 무기뿐만 아니라 핵 물질 나아가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까지 뭐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하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위협 국가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을 것으로도 예상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 노벨 평화상일 거다 하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그걸 논의하겠다는 것은 또 조금 네, 비핵화의 수준을 성과를 내서 예. 두 사람이 같이 평화 노벨상을 받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회담 잘 될 거야.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건데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죠. 홍현익 박사님 아까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제 어떤 패널께서 이제 점수로 좀 매겨주셨어요. 만약에 현재 핵을 정리하는 그런 수준의 딜이 된다면 한 80점 정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망을 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런 수준의 딜이 이루어진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저는 뭐 과거에 2년 전에 생각하면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계속 목표를 향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 뭐 한 85점 정도 조금 더 주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할 때마다 우리 만나서 얼마나 걱정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생각하면 이렇게 전쟁 위협이 사라진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런데 그래도 욕심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요번에 정상회담 하는데 시청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 벌써 평화가 상당히 왔구나. 예.
맨날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그러면 요번에 뭐 온 국민이 다 그냥 TV 앞에 모여서 과연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이거 과연 타협이 될까 조마조마하면서 봤을 텐데 저렇게 저 뭐 한데 그래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상당히 평화가 오고 있다. 예. 그리고 정착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는 쉽게 그 가치를 느끼기가 어려운 게 평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진아 박사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아니면 좀 다르세요? 일단 점수와 저는 관련해서? 아직은 점수를 매길 때가 아니다라는 예. 질문을 좀. 이제 가정이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핵을 만약에 가지고 영변핵 포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부 뭐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한다면 80점. 그리고 이제 미래 핵까지 다 저기하고 과거 핵까지 한다면 뭐 100점. 그리고 완전한 제재 완화 이렇게 한다면 100점. 이렇게 했을 때 점수를 한번 얘기를 해본 거거든요. 일단 그거는 기대 수준이 우리가 조금 높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네. 점수를 좀 매기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보면은 저는 조금 좋은 점수를 받을 만큼의 그런 큰 패키지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면은 왜요? 트럼프 대통령도 뭐 비핵화 시간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 아주 구체적인 게 아직은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도 뭐 데드라인이 아직까지는 뭐 없다,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레토릭이 많이 달라졌어요.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2차 정상회담 마치고 나서 트럼프 임기 이내에 비핵화를 완성할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입지가 축소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줘요. 그리고 비건 대표가 방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사실 이것들을 공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는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바꿨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도 아직은 공개하기에는 조금 그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예. 그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작년 6월 정상회담 때는 판문점에서 6차례나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차례만 했다라는 것도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6월 이후에 우리가 많은 뭐 보도들을 통해서 확인한 것도 우선순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상호 이제 교환을 할 것인가, 이런 순서에 대해서도 아직 많은 이견이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없다라는 그런 우리가 추정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비건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평양에 갔을 때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보여주고 확인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다시 베트남에 와가지고 실무회담을 계속 확인은 했지만 과연 얼만큼 그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다 조합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아주 큰 그림은 뭐 확정은 됐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딱 체크를 딱 하면서 다 점수를 매길 만큼의 그런 많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부분이 예. 있어서 전 점수를 매기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만찬 멤버가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두 정상과 2명 또 당초 미국 측은 예상했던 사람들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멀베인이 비서실장 지금 대행을 맡고 있는 두 사람이죠. 그리고 북한은 김영철 부장은 당연히 들어올 거로 예상을 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리용호 외무상으로 확정이 됐는데, 차재훈 교수, 당초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들어가지 그렇죠.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렇죠. 지난번 그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그때 그 김여정 예. 그러니까 부부장이 그때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례로 봤을 때는 아마 김여정 부부장이 김영철 부위원장과 함께 앉을 것이라고 봤는데 예. 리용호가 이제 지금 앉는 걸 보면 아무래도 지금 그 트럼프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지금 오늘 뭐 물론 그 사교 만찬이긴 하지만 이 상당히 오늘 전초전에 대해서 임하는 자체의 좀 각오가 좀 남다르다는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용호라는 분이 지금 뭐 외교 실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내일 예정되어 있는 그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인 딜을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배석하는 그 참모들의 의견, 그리고 또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는 예. 상당히 더 전문가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 회담에 임하는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좀 진지한 측면을 저는 좀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성과에 대해서 몇 점을 줄 것이냐. 예,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속보 관련해 가지고요.
김종욱 교수님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지금 되게 이제 만찬하면은 공식적인 행사에 그냥 그칠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핵심 멤버들이 모이는 3+3 만찬은 뭔가 좀 의미 있는 얘기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저희가 이제 김여정을 예상을 했지만 김여정이 들어간다는 건 좀 오히려 좀 이상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여타의 기본적인 정상들 간의 회담 이전에 중대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30분의 단독 두 정상이 만나는 것과 그다음에 2시간의 만찬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도 제가 볼 땐 내일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이전에 적어도 북미 간의 상황들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이 만찬이 식사 자리 형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큰 덩어리의 쌍방 간에 어떤 정도의 접점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만찬이 끝나고 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정상의 표정이나 나머지 두 분의 표정들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소위 내일 협상의 흐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오히려 저런 리용호 외무상의 참석은 훨씬 더 이 대화 만찬이 진지한 상황 속에서 서로가 더 많은 접점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현역 실장님, 지금 면면을 보면 단순한 탐색전 이상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뭐 친교 만찬이 아니라 만찬 협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찬 협상.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은 뭐냐면은 작년에 6월 달에 정상회담하고 그 이후에 실무회담을 위해서 뭐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오고 했지만 역시 믿을 건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결단을 이끌어내야 될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소중히 1분 1초도 아껴서 최대한 끌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설사 식사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만 그때도 협상으로 이끌어서 뭔가라도 더 끌어내자. 그래서 이제 그 김여정이라고 하는 자기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보다도 최고의 전문가. 리용호는 육자회담 대표이기도 했고 지금 외무상이니까 외교 북핵 문제 최고의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카드를 다 끌고 가서 이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사실상의 내일 오늘 밤에 회담을 끝내는 각오로 가겠다. 그런 태도로 봐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 오히려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백악관이 이제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양측 통역원 명단까지 같이 밝혔다고 하는데 그것은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통역도 이제 굉장히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2명이 있으면은 더 신속하게 의사표 전달이 서로 좀 빨라지기 때문에 한 분이 하면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통역이 나온다는 게 훨씬 더 뭔가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자. 사실 밥 먹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밥 먹는 게 아니라 통역이 중요하다. 그 얘기는 말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통역 명단을 일부러 발표할 정도로 이 회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런 분석이시네요. 박호근 기자, 그러고 보면 의미가 또 남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도 있고요. 리용호 외무상이 들어갔다는 것은 좀 의외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제까지 실무적인 협상들이 다른 라인에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로 하면은 외교장관인데요. 거기 딱 맞습니다. 국무부랑 우리 외교부랑 딱 맞는데 리용호가 사실은 진두지휘를 해왔어야 하는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부산. 부산. 그러니까 지금 리용호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번 2차 정상회담의 결과가 진전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높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는 좀 상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든가 뭐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든가 한반도의 그 평화 체제를 안착한다든가 이런 좀 큰 틀에서 얘기를 했다면은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그 핵시설에 대해서도 IAEA든가 검증을 받겠다든가 신고를 하겠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이후에 그 외교 기구들과의 그 실무적인 협상이라든가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외무상이 회담에 임해서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 준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 회담에 진짜 실질적인 예. 구체적인 그 진전된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걸 예고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재영 교수님, 저는 지금 북미 정상 만찬 멤버 명단 확정된 것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전 또 오후까지 일체의 일정을 잡지 않고 숙소에서 준비했던 이유가 좀 이해가 되려고 하네요.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운명, 또 김정은 입장에서 정권의 운명, 자신의 정치 생명의 운명이 다 달린 한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진지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지금 배석자 명단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리용호 외무상이 앉는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앞으로 지금 오늘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경우에는 아마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계속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워킹그룹 차원에서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지금 이때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해왔던 김영철 라인이 물론 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외교적인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하신 국제기구와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외교 실무 이런 부분들은 결국 외무성에 있는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미리부터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에 대한 이 분위기 또 숙지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용호 외무상을 아마 앉힌 것 같습니다. 김진아 박사님, 이런 생각을 한번 제가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려주세요. 이제 그 전에 김혁철 또 폼페이오 다 이제 비건 논의들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무적으로 다 하고 보고도 했고 보고하면서 자 현재까지 합의된 게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두 분이 만나서 매듭을 지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남겨놓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저녁에 해결을 딱 하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정해진 순서대로 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일단 이견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 해소되지 않은 것들을 교환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답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촉박함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만찬 이후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활용하려고 마지막 생각하지 카드를 던지는 않을까. 자리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충분히 결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서로 간에 밝히는 그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 더 갈 수도 있다. 홍현익 박사님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글쎄 저는 뭐 상당 부분은 이제 스몰 딜에 해당되는 건 기본적인 건 다 깔아놨고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명운이 달려 있는 그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다 그러면 많은 걸 내놔야 될 것이다 하는 그 부분에서 제재 완화를 어느 부분까지 이끌어내느냐.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플러스 알파에 북한이 줘야 될 거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잘 알고 고위 인사인 사람이 결국 리용호다. 육자회담 대표고 의전도 잘하고 외교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여정도 꽤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리용호를 내세운 것은 오늘 밤에 그 난제들을 타결하고 내일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난제를 타결해도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또 갖고 가서 밤에 자면서 다시 생각해서 내일 또 단독회담 또 있으니까 그때 결판 짓고 확대회담은 친교의 자리로 하고 오찬하고 그다음에 서명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찬 중에 뭐 논쟁을 벌일 수는 없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주 난제들은 딱 추려져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단의 순간이 이제 오는데 아까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게 만찬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약주를 좋아하고 트럼프 대통령 술을 일체 안 먹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 정신이 말짱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약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좋아져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많이 그럼 거기까지 우리 신고해 이렇게 하면 상응 조치도 많이 나오죠. 그러면 술이라는 게 같이 마셔줘야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먹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기분이 좋아서 조금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면 사실 자기보다 나이도 2배 이상이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북한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그 어떤 수장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만나서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죠. 예. 김종욱 교수께서는 오늘 저녁 만찬 협상 네. 어느 정도까지 나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육자회담을 할 때는요. 탑들이 없으니까요. 예. 모든 상황들이 저녁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내서 예. 다시 제가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벌어지게 예. 돼요. 이제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꼬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리크가 돼가지고 이제 언론에 나가기 네, 위해서 네. 계속 꼬이는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직접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만난다고 해서 예스 하지 않겠죠, 바로. 하지만 감각적으로 알겠죠. 아, 어디까지 나오겠구나. 서로 이 쌍방들에 대한 교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감이 있게 되면 저는 북미 정상회담 뭐 이번이 두 번째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하거나 아니면 남북 장관급 회담을 하더라도 형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들이 다 오가고 난 다음에 감각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밤사이에 서로 딜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문안이 나오게 되죠. 그럼 그 아침에 그 문안을 가지고 양 정상이 오케이 하면 이제 쭉 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적어도 그 정도 탐색들이 분명히 벌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밤사이에 나름대로 어떤 정리가 되겠죠. 아주 압축적인 정리가 되겠죠. 저는 그러면 내일 오전에 단독 정상이 만나게 되면 말씀하신 서로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 내용들을 얘기하게 된다면 적어도 내일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만찬장에서의 대화들이 상징적으로 이번 회담들을 가늠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좀 빅딜에 가까울 만큼 갈 수 있을 정도의 쌍방간의 좀 협의점들을 만들어내면 더더욱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저녁 만찬과 관련해서 박호근 기자 의견까지 들어보고 좀 다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호근 기자, 근데 물론 최종 결정을 내릴 최고 지도자지만 이제 또 참모들과 협상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모든 숙제가 멈추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결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만나는데 또 논의를 한다고 해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두 참모들과 함께하는 자리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 아주 뭐 실무 만찬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까지 그 실무 협상 팀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보고를 다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사실은 북한이 어느 정도 핵을 동결하고 해제를 하느냐, 그리고 또 해서 그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 그러니까 경제 제재 조치를 어느 정도 해제해 줄 것인가, 그 큰 틀, 그 수준을 ABC가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뭐 친교 만찬이라는 말을 굳이 썼는데 소셜 디너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좀 딱딱하기보다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분위기 떠보기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이제 정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가지 그 친교 만찬이라고 해서 혹시 저녁을 먹으면서 뭐 공연을 본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걸 현재 나가 있는 그 취재 기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지금 현송월 삼전 관현악단 단장이 여기저기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할롱베이도 가고 또 하이퐁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연을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현지 취재 기자의 전언입니다. 지금 현송월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요번의 목적이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도 있기 때문에 북한과 베트남 사이의 문화 교류라든지 그런 뭐 공연을 하더라도 그 베트남과의 행사에서 뭔가 하지 않을까. 베트남 공식 방문도 있는 거니까 이번에. 지금 조금 전에 하이퐁 산업단지를 방문한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 하롱베이를 갔던 그 참모진이 간 화면인 것 같은데요. 할롱베이는 오전에 갔다 왔고요. 오후에 하이퐁으로 다시 그 승합차가 이동한 게 그 현재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은 아마 그 하이퐁으로 이동하는 확률이 아닐까 이렇게. 하롱베이에 이어서 또 하이퐁 산업단지를 시찰하는 그런 모습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있을 단독 회담, 친교 만찬 전망을 해봤습니다. 이제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종전선언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상응 조치 가운데 하나로
뭔가 미국과 북한 간에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종전선언이냐 평화선언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잠시 들어볼까요? North Korea is coming along. South Korea is meeting and has plans to meet with North Korea to see if they can end the war, and they have my blessing on that. And they've been very generous that without us and without me in particular, I guess, you would have to say that they wouldn't be discussing anything, including the Olympics would have been a failure. Instead, it was a great success.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Can you believe that we're talking abou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You're talking about 70 years. Well, we're going to discuss it prior to the meeting. That's something that could come out of the meeting. I think really that's something that maybe could come out of the meeting.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 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6.12 조미 공동 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해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네, 종전선언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들어봤는데요. 김진아 박사님, 지금 북미 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우리 청와대에서 종전선언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종전선언은 확실히 어떤 형태로든 나올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과거에 하지 못했던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 미국의 승리다라고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을 이미 1차 때 회담을 통해서 약속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관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단계다. 이 문턱을 넘어야지 다른 단계들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비건 대표 등을 통해서 뭐 전쟁은 이미 끝났다라고 하면서 조금 판을 많이 깔아준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조금 의미는 조금 축소는 하되 선언문에서 적대적인 관계는 이제 끝이 났다 이런 식으로 조금 포장을 해서 그 문구를 넣게 되면은 이것은 의미 자체는 종전선언의 의미다라고 하면서 법적으로는 이게 아주 구속적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약간 만들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6일에 사실은 18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이 종전과 관련한 이제 결의안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클리어한, 굉장히 명확한 그런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주한미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생겨나서는 안 된다라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논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것은 해줘야 되는 그런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있고, 한국도 원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도 계속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달라서 의회 비준이 필요 없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종전선언을 한다면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중국 이런 걸 제외하고 북미 간에 그냥 종전선언이 가능한가요? 일단 종전선언 자체가
문서는 아니잖아요. 선언이다라고 예. 계속 얘기를 해왔고 이것을 이 문턱을 넘으려면 어쨌든 그 의미를 최소한으로 축소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예. 않으면은 미국 내에서는 어떤 반응이냐면 이게 가파른 비탈길도 같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해왔었거든요. 그 얘기는 종전선언의 의미를 너무 키워버리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유엔사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자 또는 삼자가 모두 함께 모여서 공식적으로 짠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조금 축소하면서 하지만 그 종전의 의미는 담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은 아무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홍인혁 박사님, 청와대에서 이렇게 발표한 뒤로 일부 분석은 이미 미국과 중국은 수교를 했고 또 우리하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북한과 미국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네. 그런 분석도 있던데 네. 동의하십니까? 원래 우리의 입장이 그렇지는 않았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결정적인 지금 고비를 맞는 상황에서 우리의 고집만 세울 수는 없다. 작년 6월 상황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이 사실 북한한테 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종전선언을 그렇게 원한다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합의만 되면 센토사에서 내가 서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런데 그러게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 야 그러면 북미 간에 서명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당시에는 저는 했다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청와대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고 시진핑 주석도 가만 있어봐. 이 종전선언에 빠지면 자칫하다 한반도 문제에 우리 중국은 국외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싱가포르로 갈 비행기편을 알아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온 예. 적도 있고요. 청와대에서도 여차하면은 대통령께서 싱가포르로 달려갈 그런 계획까지 예. 있었는데 그 뒤에 싱가포르에서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 내가 지금 여기서 서명은 안 하겠지만 백악관 돌아가서 조만간에 서명할 것입니다라고 했다라고 미국의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했을 것 같아요. 했는데 미국에 돌아가 보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난린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뿌린 씨앗도 있죠. 왜냐하면 종전선언 안 해도 주한미군 철수한다. 방위비 분담금 안 올려주면 한미동맹 다시 재고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종전선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 미국의 보수 진영과 한미동맹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종전선언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없이도 주한미군 철수하려지도 모르는데 예. 그거 하면 철수할지 모른다.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안 된다. 예. 그리고 북한한테 속는 거다. 왜 섣불리 인센티브를 주냐.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다시 깨닫고 이 유야무야식으로 가는데 북한에서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시건하는 거 아니냐. 예. 나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안 하냐. 그래서 점차 북한이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걸 다 걷어치우고 미국도 안 하는데 그럼 우리도 더 이상 못 한다는 식으로 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가지고 평양에 가셔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게 미국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종전선언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깨지고 특히 유엔 사령부는 해체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미국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생각 뭐하러 쓸데없이 하냐. 그거 상징적인 정치적인 선언인데 전혀 상관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정상회담 하시고 서울에 오셔가지고 프레스센터 가셔가지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한미동맹, 유엔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다. 예. 첫 마디로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 해도 별거 아니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다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은 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럼 3자가 중국 빼고 남북미 3자가 하자. 아까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중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조금은 그 점에서 조금 중국을 좀 배려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가 여기서 한국 정부는 북미 간의 선언에도 상관없다라고 했으니까 중국이 여기서 나설 계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미 간에 선언할 가능성이 전 큰다.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박호곤 기자는 어떤 형태의 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이 종전선언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 그 2차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미 정상이 통화를 하면서 조만간에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전해지면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베트남 정상회담에 가서 중국도 함께 가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면서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했고요. 실제로 그런 조짐들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했는데요. 지난 월요일 18일 날 거기 한국 주한 중국 문화원에서 한중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개막식이 있었는데 그리고 월요일 오후 5시인데 거기에 주거홍 그 대사 중국 대사가 참석하기로 했는데 20여 분을 남겨두고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청와대에서 긴급히 호출을 했다고 해서 청와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몇몇 기자들은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종전선언을 위해서 그 한국과 중국이 같이 참석하기 위해서 조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그렇게 나중에 확인은 안 됐지만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아랍에미리트 왕세제가 어제 공식 방한을 했는데요.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측에서 그 왕세제의 방한을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종전선언에 참가하게 되면 언제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부르면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간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니까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 그러면서 설명을 한 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치적 선언이고 사실상 다 수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입구와 같은 거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그 입구를 지난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종전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평화협정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번에 굳이 종전선언을 안 해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 관련된 얘기 짚어봤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본 일정이 시작되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겠죠. 어디에서 만나느냐? 하노이에 있는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입니다. 그곳을 연결하겠습니다. 연장현 기자, 이제 곧 그곳에서 2차 정상회담 본 일정이 시작될 텐데요.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재 이곳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 출입구와 이어지는 차로는 양쪽 모두에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접근이 가능한 통제선 부근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취재진들이 열띤 취재 열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약 2시간쯤 뒤,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 저녁 8시 반부터 이곳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이 회담장으로 들어서는 순간까지 이곳 주변의 경비 단계는 최고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장한 베트남 군인과 공안들의 숫자도 눈에 띄게 늘었고요. 통제선 안쪽에서는 북미 그리고 베트남 관계자들이 양국 정상의 세부적인 동선을 미리 체크하고 있습니다. 회담 시작 시간이 임박하면서 인근 도로 통제 범위는 훨씬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첫날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인데 오늘의 북미 회담 일정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약 2시간쯤 뒤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이 악수를 하면서 하노이 핵담판의 시작을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8달 만에 만난 두 사람은 이어서 짧게 10분 정도 환담을 나눌 예정인데요. 한국 시각으로 저녁 8시 40분부터는 양국 정상이 첫 1대1 단독 회담을 진행합니다. 비공개로 짧게 20분 정도만 단독 회담을 갖고 나서 밤 9시부터는 친교 성격의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친교 반차는 약 1시간 반 동안으로 길게 진행됩니다. 한국 시각으로 자정이 넘어 양국 정상은 2차 정상회담의 첫날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양국 정상은 회담 첫날이니만큼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신경전만 펼친 뒤 비핵화와 상응 조치 등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은 내일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에서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네, 잠시 뒤에 친교 만찬이 열릴 메트로폴 현지 호텔 연결해서 상황 살펴봤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계속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지원 교수. 지금 평화협정이냐
네. 또 종전선언이냐 뭐 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그 표현을 놓고 네. 부담스러우니까 네. 평화협정에서 평화 빼고 네. 종전선언에서 선언 빼가지고 네. 평화선언으로 하자 뭐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뭐 사실 이 북미 간의 이거 비핵화談판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로 양쪽의 그 불신도 있지만 그 체제 각자의 체제 내에서 오랫동안 70년 동안 적대 관계 속에서 형성돼 왔던 예. 일종의 관성이랄까요? 이 자체 내의 내부에서 이 반발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예. 뭐 그리고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데 대한 상당한 이 반대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바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 형태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그 모양새는 종전선언인데 그런 그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하자는 측면에서 놓은 것이 아마 평화선언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실 뭐 이 북미 간의 이 종전선언 자체가 저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지금 북미 간의 그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 지금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도 하나의 중요한 목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그 종전선언 그 첫 번째 시작하는 입구고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이걸 좀 미루자는 것 자체는 저는 제가 봐서 순위가 좀 뒤바뀌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실질적으로 이 북과 미국 사이에 이게 전쟁을 간둔다는 그러한 아주 그 정치적 제스처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종욱 교수, 네. 이제 청와대 입장은 어찌됐든 간에 북한과 미국이 서로 싸우지 않겠다는 것만 밝혀도 네. 한반도 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까 뭐 우리가 굳이 당사자가 아니어도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또 보수 언론들조차도 우리가 핵심 당사자인데 우리를 뺀 종전선언이 도대체 가당키나 하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원칙적으로 남북미 3국에 의한 종전선언이 가장 예. 합당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마 청와대 고민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고리를 서로 엮지 않게 되면 그 이후에 상당히 난해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저렇게 느긋하지만 미국 국내 상황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했죠. 그다음에 가장 최장기간의 셧다운을 겪었고 또 러시아 스캔들 문제로 인해서 자기 측근들이 재판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또 지금 협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조야나 학계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북한을 저렇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많은 비판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도 일정한 성과를 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도 돌아가서 인민들에게 선물할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상황 자체는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을 아주 모양새끼 해야 된다. 청와대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남북미 3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설명할 수 있죠. 미국은 종전선언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확인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비확산 레짐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김정은도 미국과 협상해서 상당히 큰 선물을 가져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형태로든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카드들을 합의해 내는 것 자체가 지금과 같은 위기의 국면들을 전환할 수 있고 비핵화의 단계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고리이기 때문에 필히 저것들만큼은 적어도 남북미 모든 국가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진아 박사,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굳이 구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선언은 선언인 거예요. 예. 정치적인 의미를 담은 레토릭인 거고요. 평화협정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문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격이 달라요. 예. 법적인 것이냐, 법적이지 않은 것이냐. 그리고 법적인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구속을 받느냐, 구속받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선언이라고 한다면은 뭐
정치적인 그런 커미트먼트라고 얘기를 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뀌면 다시 또 다른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문서라고 할 때는 이거 서명이 들어가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왜 평화 협정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한반도의 정전 상태 때문에 유엔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유엔사의 근거가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정전 협정인데 이것을 대신해서 다시 이게 교체하는 그런 예.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유엔사의 근거가 되는 모든 문서들이 없어지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문서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이전 것을 대체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평화협정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맺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평화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비핵화가 예. 일단 전제가 돼야 되는 예. 것이고요. 비핵화가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평화협정을 사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전 단계까지는 계속 문구는 계속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최종적인 사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분명히 이제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일단 비핵화가 어느 정도 되면은 관계 개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그런 대사관급의 그 격상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로서 인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약으로서 통과를 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전 단계인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이것을 조약으로 통과시킬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리게 될 예.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선언에 우리나라가 빠지고 북미 간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 종전선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미를 조금 예. 최소화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한국 정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평화협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한반도의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이것은 사실은 장기간의 그런 협상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도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 중국도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자적인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도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소외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짚어봤는데요.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내일 있을 회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하노이 선언이라고 부를 만한 것, 어떤 것이 담길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 나왔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내일 있을 하노이 선언에는 어떤 것이 담길 것인지 한번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는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 그리고 평화 체계를 수립한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이제 전쟁포로 실정자 유해 송환 이렇게 두 정상이 사인을 했는데요. 과연 하노이 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을지 한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볼까요?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 체계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6.12 조미 공동 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We have a very big dinner tonight, as you know, and meetings with North Korea and Chairman Kim. And we both felt very good about having this very important summit in Vietnam because you really are an example as to what can happen with good thinking. 예, 싱가포르 선언에 이은 하노이 선언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홍현익 실장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쪽집게로 유명하신 아이고, 쪽집게요. 뭐라고 전망하셨습니까? 이거 좀 비춰주시면 예. 내용이 많아서 단기, 중기, 그 장기, 그러니까 요게 잘 나오고 있나요? 예, 예. 아, 네. 제가 글씨를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예,
플러스 그러니까 알파 이 약속.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인데요. 예. 제일 첫 번째는 북미 양 지도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의 의지라는 것을 재확인한다. 이게 예. 이제 원칙으로 장기 목표로 딱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구체적인 초기 조치, 단기 조치로 영변 폐기와 검증을 받는다. 그리고 유해 발굴 소롱한 작업은 지속된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 조치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종전선언을 한다. 그다음에 종전선언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겠죠. 양국 1950년에서 있었던 북한과 미국과의 전쟁은 끝났다라고 우리는 선언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유해 발굴 소환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재를 유예하고 완화는 뭐가 다르냐면요.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이런 거는 유예고 그다음에 완화는 유엔 안보리 제재안 중에서 마지막에 가했던 제재 이를테면 북한의 섬유 수출을 못하게 한다. 섬유 수출을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석유 수출입에 대한 석유 수입에 대한 쿼터를 좀 완화해주고 예. 그게 이제 완화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치가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이제 북한은 선물로 주는 게 플러스 알파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중기 조치로서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해서 일정 시점을 못 박으면 더 좋고요. 예. 일정 시점에 신고하고 폐기할 것을 약속한다. 예. 그렇게 하면 완전히 빅딜했다라고 박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왼쪽으로 갔다가 오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시는 동안에 김진아 박사 글씨가 좀 보여가지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인도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라는 예. 방향성을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싱가포르 선언은 큰 틀의 합의였었고요. 이걸 예. 보다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왜 제가 인도주의라는 얘기를 굳이 붙였냐라고 한다면 사실 유엔 차원의 제재 완화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도주의와 관련한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은 예외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준수에 따라서 완화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결의상에 보면은 무엇을 준수해야 되는가 예. 그것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2017년 23755호에 따르자면 CVID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결의문에도 보면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서 NPT도 복귀해야 되고 IAEA의 안전조치도 이행해야 되고 그리고 검증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핵폐기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건을 맞추려고 한다면 완화라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주의와 같이 예외적으로 규정되는 것들의 폭을 훨씬 더 넓혀준다. 예. 이런 차원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전선언은 아까 말씀드렸었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런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연락사무소가 이거는 뭐 실질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실무 협상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지금 제2차 정상회담의 큰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 실무 협상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 위한 동력을 불어넣는 예.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락사무소 얘기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이미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게 동창리 그리고 풍계리 전문가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영변 핵시설도 분명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세부적으로 넣어놓으면은 이게 사실은 발목을 잡을 수도 그렇죠. 있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일단 명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유해 발굴과 예. 관련한 건데 이전까지는 북한이 55구만 일방적으로 전달을 해줬는데 미군이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7월에 방북을 했을 때도 실무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공동 유해 발굴과 같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좀 제시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분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노이에서는 지난번에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포함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전망은 어떠신가요? 예, 저도 김진아 박사님의 그러니까 설명 구조와 같은데요. 예. 지난번 6.12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총론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네.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좀 실천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명시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네.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실천 로드맵이
최소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앞서도 뭐 이야기를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빅딜이든 스몰딜이든 저는 어떤 식으로든 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북미 간의 그러니까 지금 만남, 실무적 차원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 구체적인 협상의 결과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북미 간의 두 번째가 그거였죠. 지금 평화선언인데 아까 뭐 종전선언을 아마 또 다른 형태로 이런 식으로 북미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적대 문제를 청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화선언으로 갈 것 같고 세 번째는 지금 북미 간 관계 개선 부분은 아무래도 연락사무소가 될 것이고 유해 발굴 부분 한 번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니까 아직도 뭐 상당히 지금 뭐 북한 전역에 상당히 미군 유해들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그건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 같고요. 지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그 선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한다면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나 유예 정도도 몇 개 정도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오는 모습은 하롱베이를 거쳐서 지금 하이퐁 산업단지를 시찰하고 있는 북한 수행단 모습입니다. 리수용 외교담당 노동당 부위원장이죠. 그리고 오수용 경제담당 노동당 부위원장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금 하이퐁 산업단지 시찰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있는 유명한 그룹에 지금 브리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빈그룹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빈그룹 박호건 기자, 네. 베트남의 최대 그룹 가운데 하나인가요? 그렇습니다. 완성차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예. 빈페스트로 알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의 그 완성차 업체고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예. 이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북한 그 대표단 일행이 이곳을 찾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진작부터 나오긴 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곳을 산업 시찰하는 것으로 실행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공장이군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도이모이 아주 그 부분 요즘 더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경제 개혁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지금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좀 배우겠다 또 이렇게 가겠다 하는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북한하고 베트남하고 제일 이제 유사한 거는 처음에 이제 경제 그 개발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없다는 거죠. 네. 베트남 뭐 여러 번 전쟁을 치러가지고 특히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니까 외자가 전혀 없었고 예. 중국과 또 다른 게 중국은 화교 자본이 있어서 활발하게 들어왔는데 베트남은 또 그 자본도 없어서 그렇죠. 결국은 뭐 유해 송환하고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미국과 1995년에 수교했지만 그 좀 좋아지긴 했지만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고요. 풀리기 하기 시작해서 그러다가 2007년에 WTO 예.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7%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베트남 모델을 취한다 그러면은 미국과 굉장히 비핵화를 하면서 관계를 접근해서 외자를 유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외자를 끌어들인다는 건데 중요한 점은 이제 북한은 1인 독재인데 베트남은 집단 지도 체제가 어느 정도 좀 자유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은 고민이 자기 권력을 조금 내려놔서 분산시키고 좀 자유의 숨결을 좀 줘야 되는데 과연 되겠냐. 거기다 예. 더해서 베스토니아라 그래서 베트남에다가 에스토니아 모델까지 섞으면 에스토니아는 IT 발전을 해서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해서 지금 6배 소득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담번도약이라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결국은 개혁, 개방, 민주화 이게 안 되면 IT 산업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은 내 권력을 장기적으로 집권하면서 경제 발전을 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게 고민일 텐데 결국은 결단이 필요하죠. 예. 권력을 좀 나눠줘야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오는 화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묵고 있는 숙소 앞 표정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2시간이 채 남지 않았네요. 잠시 후에 친교 만찬이 있어서 숙소를 떠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숙소 앞에 경계가 더욱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과연 하노이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김종욱 교수 예. 전망을 한번 해주실까요? 뭐 대체적으로 좀
유사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하 두문하고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좀 눈이 높아져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눈이 높아져가지고요. 미국 언론을 보면 이 네 가지 그 싱가포르 합의 사항 중에서 종전선언 연락사무소는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언론의 네, 논조가 네. 있어요. 이게 되게 중대한 문제인데 희한한 거죠. 희한한 상황이죠. 뭐든지 많이 들으면 그러니까 대신 문제가 뭐냐, 이 두 가지를 줄 건데 예. 비핵화는 확실히 안 받으면 안 되겠어라고 하는 논지로 가 있는 거예요, 미국 언론은요.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돼 있는 거죠. 영변 핵시설이 390개가 넘는 엄청난 시설인데 불구하고 이 시설을 폐기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라고 또 얘기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소위 베트남에서 양 정상이 합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좀 난감하다. 근데 대체적인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이 원칙과 추상이었다면 이젠 적어도 구체적인 실행이 나왔을 때 국제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이 돼야지만 제재 완화이든 민간 투자든 다양한 방식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영변 390여 개 시설에 대한 동결, 사찰, 검증에 대한 대응으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미국 조야에서나 언론에서나 믿지 않으니까 그다음 그 외의 것에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청사진, 거기에 반대급부로 제재 완화 로드맵. 왜냐하면 유엔 이거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제재는 한번 허물면 쉽지 않은 거지만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모여서 부분적인 유예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로드맵 이것들을 얘기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금강산 관광이든 민간 투자든 것들을 합의하는 방식 정도로 한다면 저는 이 정도 합의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근데 역사적인 왜냐하면 보니까는 이 메트로폴 호텔이 보니까 1997년도 이제 미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다음에요. 로버트 맥나라마 전 미국 국방장관하고 웅우앵쿠 탁 전 외무장관,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의 주역들이 3박 4일 동안 모여가지고 대화를 한 하노이 대화 장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만약 이 정도 합의가 된다면 21세기 새로운 하노이 대화라고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 역사가 있어서 또 메트로폴을 회담장으로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주 100년 이상 역사가 된 유서 깊은 호텔이라고 하던데 거기서 존 바에스가 노래도 녹음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박호건 기자 아까 판넬에 상당히 재미있는 답을 써주셔서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하노이 선언은 뭐라고 쓰셨나요? 네, 이번은 그렇게 재밌는 답은 아닌 것 같고요. 1차 싱가포르 회담이 좀 큰 틀에서 상징성을 담았다면은 이번 그 하노이 정상회담 선언은 그것을 좀 구체화한 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핵화를 1차 회담 선언에서 비핵화를 얘기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영변 핵시설 검증이라든가 폐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담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걸 전반적인 핵무기 폐기라든가 이런까지는 크게 진전되리라고까지는 기대를 못할 것 같은데 그건 결국 제재를 어디까지 조금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산 관광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 이명박 정부 때도 제재는 실행이 됐었고요. 그런데도 관광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국제사회에다가 그 일종의 유권 해석을 했는데 그때는 민족 내부 거래라는 방식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관광객이 사망 사건이 나면서 그게 좀 중단이 됐고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그 관광을 좀 기피한 면도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그 유엔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핵시설 폐기라든가 그 수준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것도 지난 그 싱가포르 1차 회담에서 담았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쟁 당사국끼리 전쟁을 그만둔다는 거고 그다음에 평화협정으로 간다는 것은 거기서 한 발 나아가서 불가침 선언을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또 포함할 수 있는 게 그 양국 간에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게 이제 평화협정인데요. 단계적으로 본다면은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즉 서로 그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 부분까지도 좀 더 나간다면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간다면은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 설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체로 비슷한 전망들을 해주셨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내일 하노이 선언이 채택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내일 우리가 좀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친교 만찬을 포함해서 두 정상이 내일까지 공식적으로는 모두 5번 만나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뭐 공연을 함께 관람한다든지 뭐 이런 일정이 추가가 되면 7번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일단 내일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이 잡혀 있고 오찬 그리고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건데 저 일정 중에서 내일 어떤 일정을 어떻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현혁 실장님, 내일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글쎄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것은 물론 합의 내용도 좋아야 되겠지만 예. 그 내용은 결국 행동으로 작년에는 센토사 합의가 나오고 그 발표는 그 서명은 같이 했지만 기자회견은 트럼프 대통령 혼자 했는데 예. 내일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해서 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는 전혀 기대하기 어렵지만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는 걸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했듯이 직접 육성으로 해준다면은 예. 그것은 벌써 상당한 그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좋은 합의가 됐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공동 기자회견을 저는 삼고 싶습니다.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글쎄 뭐 저 성명문을 뭐 같이 읽는다는 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질문 질의응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질의응답 하겠죠.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좀 워낙 이제 뭐 저 독재국가니까 예. 지존인 관계로 모욕적인 질문 같은 게 돌발적으로 있을 가능성 때문에 아마 그렇죠. 질문을 받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김진아 박사님은 어떤 점 좀 주목해서 보기를 권하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 질문을 받는 형식까지는 조금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인권 문제가 미국의 최대 관심인데 기자들이 아마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기를 워낙에 좋아하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던져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면 합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아마 그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중간 과정의 협상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몰들이다, 빅들이다 이게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그냥 1년의 아주 장기의 과정 중에 하나의 그 단계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차재영 교수께서는 예, 뭐 지금 내일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들이 어떤 합의를 이뤄낼 것이냐, 그것도 뭐 상당히 그 관심의 대상이지만 저는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앞서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첫 번째 했던 이야기, 먼 길을 돌아서 이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다는 그러한 그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그 회담에 임하는 그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든 왜 우리가 베트남에서 만나느냐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를 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적이 친구가 된 땅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우리가 참 이렇게 베트남하고 치열한 전쟁을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관계도 회복하고 이렇게 서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를 먼저 던지게 된다고 한다면 저 상당히 이 회담을 여는데도 상당히 풀려나가는데도 잘 풀려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베트남 전쟁 때 북한도 사실상 참전을 했잖아요. 미국이 조종사 87명을 보내서 상당수 또 뭐 10몇 명이 전사하기도 하면서 그 한국 전쟁에 의해서 두 번째로 미국과 또 전쟁을 했던 곳인데 그렇지만 그
그 5년도에 베트남이 통일되면서 냉전 과정에서 가장 먼저 냉전이 종식된 곳인데 이 냉전이 가장 먼저 종식된 곳에서 가장 냉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이 한반도 상황 문제를 푸는 데 대해서 나의 각오를 만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뭐 저는 상당히 회담이 풀려나가는데 아주 순조롭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정상의 첫 번째 이 발언 이걸 상당히 좀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예. 김정욱 교수. 네, 저도 뭐 공동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요. 이 몽상을 하자면 앤드류 김 CIA 코리아 센터장 전 센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길 원한다는 김 위원장, 북한을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문재인 대통령, 북한 문제를 최우선적 국가의 도전 과제로 삼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적으로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 시점을 놓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그렇게 빨리 읽어요. 좀 천천히 읽어요? 예. 예, 하여튼 다시 읽긴 좀 그래서 네. 뭐냐면 야, 저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구야. 우리 평화와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한국에 있는 국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좀 몽상 같지만 그런 장면이 나온다면 아마 21세기 가장 역사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정말 그런 몽상이 현실이 되겠죠.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은 우리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사진을 찍은 오늘 만찬장 모습입니다. 메트로폴 호텔인데요. 오늘 엄청나게 못 들어가게 막 막고 경계가 삼엄했을 텐데 어떻게 찍었을까 참 대단하네요. 지금 여기 6층에서 이제 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차단벽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호텔 로비 입구에 배치되어 있는 인공기 모습입니다. 북미 정상이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정상회담장 모습을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성조기와 인공기가 6개씩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요. 의자 2개, 테이블 하나 이렇게 앉는데 저 김진아 박사님 저렇게 하면은 어느 쪽에 누가 앉습니까? 왼쪽 오른쪽에? 왼쪽에 김정은 위원장, 오른쪽에 트럼프 대통령. 지난번 싱가포르 때는 그렇게 앉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바꿔서 앉나요? 같은 형식으로 취하지 않을까? 거의 같은 형식으로 갈까요?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의 의미는 혹시 의전상 김정욱 교수님 뭐 좀 왼쪽 오른쪽 의미는 있나요? 희순인가? 의전상 의미는 이렇게 별도로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제3국이기 때문에 예. 어떤 의미를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죠. 자국에 산다면요 거기에 많은 의전 사례가 있겠지만 저건 예. 제3국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호텔 그러니까 협상장 상황에 맞게 배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싱가포르 회담 때는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북미 정상이 만날 회담장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자, 내일 있을 회담 일정 가운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 들어봤는데 박호건 기자 제가 아직 안 물어봤죠? 예, 그렇습니다. 다 여러 번 해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반 뒤면 이제 두 정상이 만나는데요. 예. 8시 반이고 짧지만 20분 정도 만난 뒤에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번 회담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표정을 보이고요. 잘 봐라. 네네. 예. 그리고 또 만찬이 이어지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네. 미국 측에서 그 만찬 메뉴를 좀 간단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CNN에서 만찬 메뉴를 아직도 못 정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런 게 그래서 있었군요. 베트남 쪽에서는 성대히 이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성대하게 보이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백악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찬 그 가지수를 줄여달라고 하는 것은 또 할 말이 좀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뭘까요? 그 일종의 뭐 친교 만찬이라고 했지만 약간 업무를 병행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내일 오찬 같은 경우가 업무 오찬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걸 겸해서 좀 할 얘기가 많은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은 내일 있을 그 두 정상의 단독 면담. 그때 이후의 표정이 사실상 그 이번 회담의 그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아 박사님,
먹을 것이 적은 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머리를 맑게 해주지 않을까요? 머리를 맑게. 하긴 뭐 할 말이 많은데 언제 먹고 있겠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요. 오늘 자원 첫 번째 만남 저희들이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데요.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우리 국민 그리고 또 모든 세계가 원하는 그런 바람직한 의미 있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동국대학교 김정욱 교수님,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초빙 교수님,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님,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진아 박사님, 박호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특보는 계속해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특집 MBN 뉴스팔로 이어지겠습니다. 계속 MBN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